일단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2026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 FSD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중국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36대 가지고 공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난다긴다는 BYD를 포함해서 다 우리 해보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5개를 통과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최대 3개밖에 통과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네. 현존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가격대 성능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완벽한 자율주행이냐? 퀘스천이죠. 웨이모가 앞서 있는 건 맞고 테슬라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5년 후에 누가 앞섰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중국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지구 위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핸들을 잡는 대신에 커피 한 잔, 정책길에서는 회의 준비, 주차 걱정 없이 바로 사무실로 향하는 하루. 모두의 워너비 출근길 풍경이 이제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직접 판단하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 우리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조준할 글투템 2026년 전 세계 도로의 패러다임을 바꿀 완전 자율주행.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완전 자율주행, 이제는 꼭 챙겨봐야 될 키워드가 됐는데요. 테슬라의 감독관 없는 무인 로보택시 기대감에 주가는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덩달아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이 상상 속 미래가 아니라 지금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영역이라면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어떻게 수익 포인트를 포착해야 될까요? 그 판단의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믿고 듣는 모빌리티 분석의 정석,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서 오셨다고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 FSD 타고. 아유, 그랬으면 좋을 텐데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KTX 타고 왔습니다. KTX 타고 네.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2026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 FSD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대한민국이 이제 FSD를 사용한 7번째 국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얘기부터 먼저 해본다고 네네. 하면 교수님은 FSD 어떻게 체험을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느낌은요, 현재 제가 체험한 범위 내에서는 놀랄 만큼 완벽하다. 그래요. 거꾸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 큰일 났다 싶을 어. 만큼의 놀라움을 느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체험 시간이 뭐 며칠, 몇 주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아직 법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감독형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핸들 놓고 편하게 있기에는 다소 좀 두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체험을 했었는데 일단은 체험한 상황에서는 완벽했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네. 뭐 중국에 가가지고 로보택시도 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라 위협한 상황이다 하면 무조건 정지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간에 직진을 하는데 비보 좌회전으로 앞에서 제 앞을 이렇게 오는 차량들이 있는 케이스 네. 있겠죠. 일반 운전자는 어떻게 하죠? 직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이죠. 네.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안전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정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조금씩. 그럼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압박을 하죠. 근데 네.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해서 앞에 오던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되게 꼬리를 물고 오다가 이쪽 차가 두려워서 정지할 때까지 밀어붙이고 직진을 하더라고요. 와, 엄청 사람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핸들과 브레이크로 모션을 취한 다음에 내가 운전하는 건지 얘가 FSD로 운전하는 건지 맞춰봤을 때 못 맞췄습니다. 진짜요? 예, 그 정도로 일반 상황에서는 정말 완벽에 가깝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좀 약간의 상당히 현재 이제 국내에도 출시했잖아요. 이러다 혹시 조그만 접촉 사고라도 나면 난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행자하고 일반 차량하고 같이 운행하는 골목길에서는
너무도 보수적이라 앞에 가던 사람이 이렇게 흘끗 돌아보는 모션만 취해도 정지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정형 교차로 공사 구간 이런 데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보다도 중국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36대 가지고 공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난다긴다는 BYD를 포함해서 다 우리 해보자. 글로벌 티어끼리 전부 다. 예, 해보자. 근데 중국 기업이 제일 많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고속도로를 막고 한 6가지 모드로 테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쭉 가는데 공사 구간입니다. 공사 구간이면 1차로로 차선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때 약간 사각에 우리가 여기에 다른 차가 따라붙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모드. 그다음에 그 차선은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간에 큰 트레일러나 컨테이너가 고장나서 우측 갓길에 바짝 붙어 있어서 차선을 밟으면 요 사이로 차 한 대가 싹 빠져나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멧돼지가 뛰어들지 이런 걸 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은 건데 테슬라는 5개를 통과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최대 3개밖에 통과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섰다라고 중국이 개탄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네. 현존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게 보면 가격 대 성능비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완벽한 자율주행이냐 퀘스천이죠. 왜냐 6가지 중에 5개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나요? 핵폭탄 99개 막는 거하고 100개 막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하나만 떨어지면 초토화되죠. 그쵸. 그럼 6가지 모드 중에 한 가지는 통과를 못했다 또는 불완전했다는 얘기는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마음 놓고 타고 다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합니다만 네.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앞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많은 빅데이터들이 쌓이면 완벽한 완성형으로 가기 위한 바로 직전 마지막 한 고비만 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반적인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고 약간 뭐 사람이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네네.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게 기술이고 안전이 포함되다 보니까 네. 완벽에 가깝기에는 아직 조금 비감독이 되기에는 조금의 이제 허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아, 테슬라 FSD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양대 산맥이 구글의 웨이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기술력이나 혹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의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각종 라이다, 레이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정확한 기반으로 그 지도가 준비된 지역에서만 완벽하게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 운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되게 좋죠. 하지만 그 보급력이나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들 확장성은 다소 더딜 수밖에 없죠. 좀 보수적이니까. 그다음에 한 2년, 3년 후에 완벽한 차종이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웨이모에서. 네. 그러면 그날 출시되는 차부터만 그게 적용되겠죠. 센서, 라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 몇 개를 더 붙였을 수도 있고 하니까 3년 전에 출시된 차량은 안 돼. 2027년부터 혹은 8년부터 출시된 웨이모 차량에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테슬라는 뭐가 무서우냐면요. 테슬라는 8개에서 10개의 카메라 기반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없는 지역도 난 가볼래. 사람처럼 비전 온리로 눈으로 봤지만 여기 장애물이 있네, 테이블이 있네, 돌아가야겠네. 내가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보다 다소 뒤지고 차선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거나 이런 어떤 모드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한 3년, 5년 후에 테슬라가 야, 우리는 비전 온리로 갔는데 웨이모하고 거의 유사한 안정성을 확보했어 하는 순간 판세는 뒤집히죠. 왜? OTA를 통해 가지고 야 2017년에 판매된 19년에 판매된 테슬라 업데이트만 해 니네도 오늘부터는 2030년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서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모든 그동안 판매된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완벽한 최종 병기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게 확장성 면에서 테슬라의 큰 무기입니다. 앞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실험실 나와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어떠세요? FSD 한국에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논란이 많았는데 직접 네네. 경험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큰 동의를 좀 느끼셨는지 예전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이게 네. 언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앞당기는 계기가 됐나요? 그 경험이? 예, 앞당기는 계기가 된 거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강남이나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도로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운전자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운전자의 개인 취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전적으로 믿고 뒷좌석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뒤에 가서 물을 한번 꺼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다가왔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가 처한 규제, 관습, 운전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역별로는 이게 보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결국은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언제 구경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에는 네. 뭐 2, 3년 안에는 충분히 도심지에서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겠다는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예전에 한번 질문 받은 것처럼 그러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들어서 운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는 언제쯤 올까라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직 요원하죠. 뭐 15년에서 20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경이로우면서 또 부러우면서 네. 답답한 거는 현대차 쪽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 뭐 저쪽에 이제 그 자율주행 쪽 기술 쪽 이제 사장 뭐 좀 자르고 네. 송창현 부사장 뭐 자르고 네네. 뭐 이런 아직도 선임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여기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한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네. 그때 기사나 언론을 뒤져보시면 아마 현대가 그 당시만 해도 구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뭐 몇십만 킬로, 뭐 몇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쌓였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네. 현대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가 선도적인 그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이제 따라갈 수 있겠어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내용은 싹 있고 요즘 보면은 일부 투자자나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가 기술력이 부족하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비난이 포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텔리전트 커스터머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면 좋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이 개발돼서 독자적으로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동차로 먹고 사는 저도 네네. 그렇고. 그런데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왜?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스터디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좋은지 아니면 테슬라가 더 좋은지 현대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어느 기술을 갖다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 테슬라보다 다소 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설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FS들이 만약에 사온다고 할 때 지불할 비용하고요. 네. 우린 자율주행 기술이 하나도 없어. 기술 좀 빌려주세요 할 때의 값어치는 그쪽에서 부르는 값이 다르겠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그렇지. 상태에서 부르는 다르죠. 가격이랑 그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면 우리 좀 아쉽지만 2, 3년 동안 우리가 더 죽기 살기로 해서 개발해서 우리 거 쓰겠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군대 얘기하면 K2 소총 M16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네. 이게 있으면 M16을 적절한 가격에 사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소총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총 한 대당 1억, 2억 주고도 사와야 될 수밖에 없죠. 네. 분단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인텔리전트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상대, 뭐 경쟁 업체도 될 수 있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도 저는 절반의 성공이지 네. 왜 돈을 투자해 놓고 현대가 테슬라에 뒤지느냐라고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테스트했지만 6가지 항목 중에 5가지를 통과했고 네.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확 소프트웨어 OTA를 통해 가지고 보급이 되는데 2027년 이후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저는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아직도 나에겐 2년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하면서 예. 일반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네. 차이점을 현재의 FSD와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네요라는 선까지는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진짜 누구를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 거,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부터 지금 제네시스에는 저거 뭐 반자율주행 정도는 이제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위의 수준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뭐 이게 저기 연구진들이랑 또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이랑 뭐 컨플릭트도 좀 있었다 그러고 네네.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어때까지 여지까지 안 되는 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건데 과연 문제가 무엇이냐 예.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규제도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G90을 가지고 네.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HDA2 최신 걸 놓고 운전했는데 동일했습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갔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퀴즈를 냈어요.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아, HDA 같은데 구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9년형 넥소부터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더 업데이트가 돼서 특히 예전에는 앞차하고의 거리만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차가 빨간불이 싹 들어오면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살짝 밟죠. 근데 기존에는 안 밟고 그냥 거리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면서 불안하네. 내가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보다 0.5초 늦네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규제는 아직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 없죠. 그렇죠. 차선 변경하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내가 깜빡이를 켜줘야 변경합니다. 네. 그럼 왜 뭐하러 자율주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규제가 다소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게 또 규제 때문이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하고 테슬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개발 단계에서 겪어온 어떤 관성력, 이너시아가 있는 거죠. 안전이라는 걸 최우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본다. 테슬라는 비전 온이라고 해서 8개에서 10개의 카메라로 롱레인지, 미들, 그다음 광각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잖아요.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네. 이런 렌즈로 AI로 영상 분석을 통하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웨이모처럼 라이다나 레이다나 이런 쪽에 센서를 써서 사람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전 당연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의견을 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테슬라는 과감하게 그냥 비전 온리를 밀어붙였는데 이게 최근에 FSD가 공개되면서 한국에서 아주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네네. 저는 송 대표가 그 사임을 하고 이 사표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바로 화가 났겠죠. 네네. 봐라, FSD가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앞선 기술로 이렇게 성공했지 않았느냐. 우리의 방향성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있었을 게 분명하고요. 그런 갈등들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총괄 사장, R&D 개발 본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 중에 거기에 어느 분야를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진들 그동안 해온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한 번에 우리 비전 온리로 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성, 그다음 이런 것들에서 유발된 내부 갈등,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이런 부분들도 현대가 네. 테슬라에 비해서 다소 늦어진 것 중에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결국 여기도 이제 FSD만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만 네네. 원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이제 로봇 키우고 싶어 하는 로봇 그렇죠. 회사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로봇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차피 깔아야 되니까 네네. 요거를 늦더라도 자체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을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선택해야 된다.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네네.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좀 더 큰 틀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해서 현대차 얘기 좀 해봤고요. 중국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어때요? 지금 FSD 테슬라 쪽 말씀해 주셨고 네네. 현대차 얘기해 주셨고 네네. 중국에서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여기 보면 한국 입장에서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중국일지도 모른다. 바이두의 로보택시가 25만 번의 주행 동안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더라. 네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력 어때요? 교수님이 냉정하게 보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수준인지 네네. 아니면 약간의 거품이 가미된 이야기들인 네. 건지. 실제 그동안은 저도 중국에서 뭐 안전한 전기차 만들었다, 네. 불도 안 난다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마다 신뢰성이 저게 절반이나 될까? 뭐 주행거리 1000km 만들었다면 한 700은 가겠지 이렇게 폄훼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포함한 36대의 중국이 대부분인 자동차 가지고 자율주행 테스트 해놓고는 우리는 3가지밖에 통과 못했어 이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죠. 네.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나 선진국의 추적자는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AI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앞선 기업들 중에 미국이 6개고 중국이 4개 기업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중에 한국은 한 13에서
6위 중에 하나 업체가 미국하고 합자 회사로 현대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을 뿐이고 네. 결국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AI 자율주행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이끌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기술 개발도 기술 개발이고 6대 4 정도로 같이 끌어나가는 상황에서 네.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쌓을 수 있고 연구진 인프라나 자금력이나 면에서 월등히 앞섰거든요. 예전에 한번 뭐 원자력 쪽인데 무슨 뭐 힉스 입자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다, 세계 최초로 발표할 수 있다, 몇 개월 남았다 하는 거를 3, 4개월 만에 중국이 따라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본과 인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누가 봐도 6개월 전에 한국이 앞선 기술인데 6개월 만에 따라와서 네. 먼저 결과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은 빠른 데이터 축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꾸 우리나라 규제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서포트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 로봇택시 타봤거든요. 그럼 일반 운전자들이 사람이 운전할 때 6분 거리를 12분, 13분 걸립니다. 네. 2배 걸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언제 이렇게 서로 교대로 끼어드는 데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훨씬 빨리 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울 시내에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 개인 택시나 일반 회사, 택시 조합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제가 들은 바로는 택시 조합의 이제 그 회장님께서 현대자동차가 로봇택시를 운영하려면 그 운영하는 차량 한 대마다 택시 개인 택시 면허 1억씩 사다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네네. 거죠. 물론 자동차 전체 개발비나 운영비에서 1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자율주행이다, 로봇택시다 하면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컴펜세이션 메꿔주거나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 택시기사들한테 한번 통역 통해서 물어봤더니요. 자기네도 이러다 보면 10년 후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미래 산업이라고 그렇죠. 찍고 로봇 굴기, 자율주행 자동차 굴기, 수소차 굴기 이렇게 네이밍을 한 다음에 밀어붙이면요. 네. 무섭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런 어떤 집중력과 자본력과 빅데이터가 가장 무섭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앞서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웨이모가 앞서 있는 거 맞고 테슬라가 앞서 있는 거 맞습니다만 5년 후에 누가 앞섰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중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중국도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게 아니네. 지금 미국의 용어 상박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까가 아니고요. 미국을 지금 앞서려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앞설래나 네. 우리가 언제 또 다시 중국을 누르려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네네. 근데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 네네. 뭐 배터리도 그렇고 광물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고 사실은 다 전략 자산으로 요즘은 분류돼서 그렇죠. 안보랑 직결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그런다고 해도 자국 내에서 쓰이는 거 외에 유럽 시장을 뚫거나 아시아 시장을 뚫거나 혹은 미국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네네. 기술력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있죠. 예.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BYD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전기차 팔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결국은 관세 허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적대 국가 뭐 러시아, 이란, 중국 같은 기업에서 소속된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는 적용 안 한다고 한다든지 네. 이렇게 보조금을 안 주거나 세금을 물리겠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약점인 거죠. 결국은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견제해 주면서 우리가 그 반사 이익을 보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가물도 아니고 병쯤 되는 이런 부분이란 얘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은 자 아까 그 정책의 연속성 아주 중요한 네. 포인트 말씀하셨죠.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할 때 보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은요. 보통 5년 앞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R&D 개발을 하고 네.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연료전지 만들거나 공장 하나 세우는데 최소 2조, 3조. 뭐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 5조에서 10조. 건설 기간 3년에서 5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나 규제,
보급률이나 탄소세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전주기 관리 결국은 중국에서 전기차 가장 싸게 만들죠. 그런데 니네가 싸게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가 화석연료야, 석탄이야. 호주에서 수입해 왔잖아. 석탄은 이산화탄소 발생시켜. 네. 거기다 탄소세 매길 거야. 그래서 벌과금을 무겨서 차량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어떤 허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반세익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 후에 4년 후에 트럼프 이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 FSD, 현대차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얘기를 해봤고 네. 요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FSD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네, 네.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협력사들의 부품이 들어가서 핵심 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런 거 구분 없이 네네. 교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부품사나 기술력 쪽에서 뭐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런 밴더들 있으세요? 뭐 한라캐스트도 요즘 많이 올랐고 HL 만도, 만도도 뭐 그렇죠. 모비라이, 네네네. 뭐 국내외 뭐 할 것 없이 좋은 그러니까 기업들 이제, 많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도 같은 경우는 제동 조향 샤시 통합 제어에서 올해 양산 경험과 신뢰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반도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경쟁력도 좀 많이 쌓고 있어요. 아우토 크립토 역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이 로보택시만 보고 있고 네. 로보택시를 어느 회사가 운영해 만들어 이것만 보고 있는데 실제 로보택시가 적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급이나 이용률이나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아직은 이 회사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어디를 있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보안, 반도체, 그다음에 영상 처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컴퓨팅 이런 회사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은 어느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 업체들이 어떤 제작사, 완성차 업체랑 코업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그 업체들은 완성된 제작사가 로보택시로 수익을 얻기 1, 2년 전부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업들 좀 이렇게 예. 싹 좀 찍어서요. 그러면 만도 이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제동 있네. 조향 샤시 네.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아주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네. 뭐 벤츠나 이런 유수한 회사들에서도 그 기술력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한계가 존재하죠. 플랫폼을 전체를 주도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현재 수준이라는 게 아하.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이렇게 확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완성차의 공급망에 인볼브 돼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인볼브 돼 있지 않으면 일단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네. 인볼브 돼 있고 그런 쪽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회사가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볼 회사고 그런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엔비디아 뭐 이렇게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는 훨씬 높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추 이제 기술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네.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2026년 사실 요거 나갈 때 되면은 그 다음 주 되면은 바로 내년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 네. 딱 하나만 꼽는다면 그리고 그 지점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유형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2026년이면은 지역별로 한계는 있겠지만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로보택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업체가 나올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운영을 하다가 인명사고로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테슬라를 비교한다면은 느낌이 지금의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 느낌이었고 네. 근데 2, 3년 지나서 오토파일럿과 FSD는 천지 차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결국 2026년에서는 일단 시연이 아니고 실제 수익성과 책임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운영의 시스템이나 운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책임 구조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만 좋은 기업은 안 되고요. 각종 규제와 사고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죠. 결국 소비자 수용성,
규제, 책임감 이 세 가지 면을 면밀히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우리가 좀 더 강화할 게가 아니라 네. 스타트하는 단계에서부터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예를 들면 FSD를 운영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막대한 어떤 비용의 손실이 있으려도 보안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한테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보면서 수익성을 도출하는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네. 교수님, 요거를 이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완성차 뭐 이런 기술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과 자동차, 미래차 여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투자의 관점으로 혹은 기업의 관점으로 어떤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해드릴게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해드리면은 많은 분들은 우할 때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투자를 단기적으로 할 거냐 롱텀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이 연간 수익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밸류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 주식 총액하고 주식수로 곱해봤을 때의 네. 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년에 낼 수 있는 29조의 수익이다. 그럼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300조에서 600조 사이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현재 220에서 250배입니다.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보면 3분기에 테슬라가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보였어요. 네. 정말 박수 칠 일이죠. 근데 주가 떨어졌죠. 왜? 수익률이 기존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기존에는 차 한 대 팔았을 때 예를 들면 20% 남겼던 게 17% 남겼다 이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롱텀으로 결국 테슬라는 자꾸 테슬라 얘기만 해서 근데 오늘 주제가 그렇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희망을 지속적으로 부밍업이 되면 이 고공행진과 지속적인 상향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술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그 기술력이 중심이 되는 서브 공급업체들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시면서 네. 시가총액과 그 회사의 어떤 연간 수익률에 그 가치를 좀 비교를 하시면서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상상 속 미래로만 보이던 완전 자율주행. 이제는 도로 위에서 기술이 증명되고 시장에서는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완전 자율주행 스토리가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패러다임을 바꿀 황금 변곡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복잡한 기술적 혁신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 포인트까지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신 대덕대학교 자동차과 이호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